기대와 희망을 품고 간 새 집에서 누군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현실판 기생충 속의 반갑지 않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내와 저는 오래된 집을 떠나 뉴멕시코의 한적한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아내는 이미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 제가 전기 기술자 일을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괜찮았죠. 넉넉한 공간의 집을 저렴하게 구했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사를 온 지 몇 달 후 2층 전등이 자꾸만 나가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전문 전기 기술자라 원인을 바로 알 수 있었죠. 메인 차단기 문제였는데 지하실에 있는 차단기를 손보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으로 이사하고 한 번도 지하실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지하실로 내려가 보니 잡동사니들이 가득했습니다. 겨우 차단기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이왕 내려온 김에 지하실을 둘러보기로 했죠. 그때 가장 안쪽 구석에 놓인 거대한 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방공호나 금고실처럼 생긴 두껍고 견고한 문이었죠. 부동산 중개인은 이런 사실을 말해준 적이 없었기에 의아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굳게 잠겨 있었죠. 저는 곧바로 예전 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뭔가 숨기는 듯 이상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철문에 대해 묻자 그냥 태풍을 피하는 방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문이 잠겨서 쓸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자 그들은 열쇠를 잃어버렸다며 그냥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서 뭔가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저는 열쇠공을 불렀습니다. 열쇠공은 평범한 잠금 장치가 아니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30분이 넘는 사투 끝에 마침내 문이 열렸고 그 안의 광경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방은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듯한 제단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벽에는 정체불명의 기호가 그려진 흑백 사진들이 잔뜩 걸려 있었고 한가운데는 벽을 향한 낡은 의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한쪽 구석에는 찌그러진 과자 봉지와 빈 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까지 이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른쪽 구석에 작은 문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계단이 지하실로 이어져 있었고 이 계단은 다시 집 밖으로 나가는 지하실 문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소름 끼치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사 온 후 사라졌던 물건들,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사건들이 모두 이 방에서 살고 있던 정체불명의 누군가의 소행이었던 거죠. 저는 그들이 왜 우리 집에 살았는지,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하실 문을 무거운 가구로 막고 쇠사슬로 굳게 잠갔습니다. 아내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에서 쿵쿵 하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침실 창문에 돌멩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분노에 휩싸여 야구 방망이를 들고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겁을 주려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결국 그날 밤 주방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경찰이 왔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온 집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 카메라에 소름 끼치는 상황이 찍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27살에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했습니다. 넓진 않아도 제 힘으로 이룬 거라 무척 자랑스러웠죠. 부모님과 북적이는 가족들 틈에서 살다가 홀로 이사하니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그 적막감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새 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든 곳은 2층에 있는 작은 발코니였어요. 의자 하나 놓을 수 없을 만큼 작았지만 밤마다 그곳에 나가 머리를 식히곤 했습니다. 제 집 뒤에는 이웃집이 있었는데 10m 높이의 담벼락으로 가려져 있었죠. 하지만 발코니에서는 담벼락 너머로 그 집 정원 전체가 훤히 보였습니다. 이사 온 지 몇 주가 지나도록 그 집 이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정원에는 풀이 무성했고 밤에도 불이 켜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죠. 혼자 사는 노인분인가? 라고 생각하며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인사하러 갔습니다. 초인종은 고장 나 있었고 현관문은 낡고 지저분했습니다. 몇 번 노크를 하고 기다리는데 창문 블라인드 뒤로 희미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누군가 저를 훔쳐보는 것 같았죠. 찝찝한 마음에 돌아서려는 순간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키가 작고 깡마른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예리했습니다. 마치 저를 꿰뚫어 보는 듯했죠. 저는 간신히 용기를 내어 안녕하세요. 옆집에 새로 이사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네, 그래요 라고 짧게 답하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담벼락 너머 정원 한가운데에 그녀가 서 있었어요. 정확히 제 발코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저를 본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섬뜩한 광경에 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밤 그녀는 창문에서 저를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불이 켜진 방으로 옮겨다니며 계속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일부러 못 본 척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느껴졌습니다. 며칠간 이런 일이 계속되자 저는 아버지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를 앓는 분일지도 모른다며 안타깝게 여기라고 했지만 저는 누군가 나를 스토킹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며칠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맞았나 싶어 안심하는 순간 저는 담벼락 아래에서 여자의 양말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 담벼락을 넘어왔다는 명확한 증거였죠. 저는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이웃과의 마찰을 피하고 싶어 망설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라는 것을 알았죠. 두려움보다는 짜증이 앞섰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말할 생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가 칼을 들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 아들을 네가 데려갔어. 그녀는 섬뜩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간신히 그녀의 팔을 붙잡아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그녀를 눕혔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소리쳤고 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그녀를 제압하고 정신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로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지만 그날의 충격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집에서 1년도 살지 못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생각만 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입니다. 그때 막 셋째 아이가 태어나고 비좁은 아파트를 떠나 한적한 교회로 이사했을 때였죠. 이웃들은 우리 동네를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한 곳이라고 했어요. 집은 예전 아파트보다 훨씬 넓었고 특히 아내가 마음에 들어 한 건 정원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오래된 석상 몇 개가 듬성듬성 놓여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조각상들은 묘하게 으스스하면서도 고풍스러운 멋이 있었죠. 아내는 이런 분위기가 좋다고 했고 저는 손 뗄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편했습니다. 이사를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석상 중 하나 천사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다른 석상들은 모두 집을 향해 서 있는데 그 천사상만 뒤돌아 있었어요. 원래 저랬었나 싶었지만 그냥 제가 잘못 본 거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창밖을 보는데 이번엔 다른 석상 하나가 뒤돌아 서 있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했죠. 이번엔 확신했어요. 누군가 석상을 돌려놓았다는 걸요. 아내에게 말했지만 아내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 녀석이 장난기가 많아서 혹시 아들이 그랬나 싶어 물어보니 자기는 모른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저는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라 불안한 마음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죠. 며칠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저녁 창밖을 보고 제 심장은 멎을 뻔했습니다. 모든 석상이 일렬로 집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마치 우리를 노려보는 듯한 모습이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함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수십 개의 눈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석상을 만져보려던 순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석상들은 혼자서는 절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는 것을요. 저는 간신히 손으로 밀어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밖으로 나왔고 그녀 역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보안 카메라 설치를 권유할 뿐이었죠. 하지만 당시 우리 형편으로는 그것조차 사치였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은 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경찰이 와서 겁먹고 도망갔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안도했죠.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주말 아침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놀아주려고 나갔다가 집 벽에 스프레이로 쓰인 글씨를 보았습니다. 사라져. 저는 아이들을 급히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이성을 잃은 채 소리를 지르며 정원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단순히 동네 아이들의 장난일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엌에 있는데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내가 창밖을 가리키고 있었죠. 우리 집 정원에 5명의 사람들이 하얀 가면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꼭두각시처럼 기괴하게 춤을 추고 있었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저는 이성을 잃고 부엌칼을 들고 정원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누구야? 당장 나오지 못해.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5명이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들이 무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곧바로 집으로 도망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들고 나간 칼에 겁먹었는지 그들은 정원을 가로질러 달아났죠. 경찰이 다시 왔지만 역시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온 집안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아내는 울며 이사를 가자고 했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그럴 수 없었죠. 다행히도 그 후로 그들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고 그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직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